자기애적 전이 저항을 해석할 때 어떤 종류의 새로운 전이가 나타나는가는 진단과 예우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구조를 고려하는 좋은 진단적 연구는 자기애성 성격과 자기애적 양상을 띠는 다른 성격 구조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자기애적 전이 저항을 지속적으로 해석하고 그 뒤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성격 구조가 모호한 사례를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강박성 내담자는 분석을 시작했는데 오이디푸스기적 공포나 가학 피학적 경향성에 대하여 강한 자기애적 방어를 나타낼 수 있다. 혹은 히스테리 여성의 경우 처음에는 오이디푸스적 내용, 특히 남근 선망에 대하여 강한 자기애적 방어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경우 이 자기애성 성격 방어를 분석하면 곧 기저의 전이 경향성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강렬하고 상당히 분화된 전이적 내용이 나타난다. 이는 자기애성 성격 내담자의 사례에서 진행되는 과정과는 대조된다. 후자의 경우 자기애적 방어는 다른 전이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지 않고 원시적인 구강 공격적 초동 파생물 및 이와 관련된 원시적 방어 기제가 완강하게 지속된다. 여기서 보이는 전이의 특징은 한편으로는 자기애적 거대성 및 무관심과 다른 한편으로는 원시적이고 주로 편집적인 경향성을 오락가락하는 것이다. 내담자는 몇 달에서 몇 년씩 분석가를 독립적인 대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 이것이 자기애성 성격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는 다른 성격 병리에서 보이는 전이 양상과 뚜렷이 대조된다. 다른 성격 병리의 경우에는 전이는 다양한 심리 성적 발달에 아주 특수하고 서로 상이한 갈등으로 전환되며 내담자는 분석가가 독립적인 대상이라는 것을 매우 잘 인식한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기애성 성격과 다른 형태의 성격 장애의 주된 차이는 자아 이상의 본질과 기능이 다른 것이다. 정상적으로는 우선 이상화된 부모상과 이상화된 자기상이 자아 이상에 응축되고 그 후 현실적으로 지각된 부모의 요구와 가학적인 초자아, 전조 및 좀 더 발달된 금지적인 초자아가 여기에 통합되고 함입되어 수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덜 거대하고 더 성취 가능한 자아 이상이 정상적인 자기애적 만족을 가능하게 하여 자기 존중감을 강화하고 자신의 선함에 자신이 생기며 대상관계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한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아닌 성격 장애에서 자기애성 성격 방어가 과도하게 발달한 것은 초기 유아적 자아 이상이 여러가지 갈등에 대한 두려움 및 죄책감에 대한 방어로서 과도하게 사용되었을 때이다. 예를 들어 많은 여성 히스테리성 성격의 경우 아름답고 싶고 강하고 싶은 내적 환상을 충족시키려는 요구는 남근 선망과 거세 불안에서 유래한 열등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또한 강박성 성격에서 완벽함과 깨끗함이라는 원시적 이상을 충족시키려는 것은 학문과학적 죄책감과 갈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일 수 있다. 이 모든 경우 유아적 자아 이상이 악화되거나 이에 고착되어도 이런 자아 이상과 자기 개념이 원시적으로 융합되지 않으며 또한 대상 표상과 외부 대상에 대한 평가절하도 수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애성 성격의 경우 자아 이상과 자기가 원시적으로 융합되고 동시에 외부 대상과 대상상을 평가절하하는데 이는 원시적 구강기적 갈등과 좌절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정상적인 유아적 나르시시즘 수준에 고착되는 것은 어느 경우에나 병리적이긴 하지만 자기애성 성격에서 일어나는 더 심각한, 특히 모든 내재화된 대상관계가 왜곡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여기서 컴버그가 얘기하고 낸시 윌리엄스가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본인들이 논점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궁극적으로는 어떤 얘기냐면 증상을 봐가지고는 우리가 사람들의 심리 구조를 파악 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증상을 봐가지고 강박적인 사람이 사이카틱한 분에게도 강박이 있고 건강한 사람한테도 강박이 있고 뉴라틱한 보드라인에 있는 사람 다 이 강박이라는 현상만 봐가지고는 이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심리 내적으로 어려운 분인지 건강한 분인데 강박적인 측면이 건강하게 사용되고 있는 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증상 중심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는 어렵다. 증상 자체도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의 성격 측면을 봐야 된다. 성격 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낸시 윌리엄스의 그 진단 매뉴, 언제 우리 낸시 윌리엄스가 얘기한 정신분석적인 진단이라는 책을 한번 같이 공부하면은 또 우리가 재밌을 거예요. 근데 어떤 성격 구조라고 하는 게 퍼스널리티 스트럭처에 따라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증상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는 깊이 들어가면 심리적 구조이로 우리가 심리적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 정신적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러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연히 증상을 보이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어떤 원인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원인들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근데 컴버그는 세 가지로 나눴죠. 뉴라틱, 하나는 사이카틱, 하나는 보드라인. 정신병리를 세 수준으로 나눈 거죠. 그 사이카틱한 레벨에 있는 분과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분, 그리고 뉴라틱한 레벨에 있는데 인격 구조가 다른. 이 인격 구조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같은 증상이지만 그 같은 증상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그런데 보통 이런 성격 구조는 왜 형성이 됐느냐고 한다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보통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이 양육 환경과 관련시켜서 이해하는 이론들이 대부분이죠. 어린 시절에 양육되는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었는가.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면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지 못한 부분은 어린 시절 가지고 있었던 불안들인데 유아적인 불안들이 있었을 때 그 유아적인 불안들에 대한 방어를 어떤 패턴으로 했느냐. 캐롤라이 같으면 우리가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근본적인 신뢰가 필요한데 처음부터 근본적인 신뢰가 잘 형성되지 않고 그 베이직 트러스트가 형성되자면 베이직 앵사이티가 있다고 본 거죠. 근원적인 불안이 있을 때 근원적인 불안에 대해서 방어하는 방법이 사람을 향해서 가서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아까 경험 무빙 터워드 피플이라고 해서 사람들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패턴. 또 하나는 무빙 어게인스트 피플, 자기를 주장함으로써 싸워서 자기를 지키는, 그러니까 굉장히 투쟁적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패턴이 있고, 그리고 제3의 패턴은 접촉하는 것 스스로부터 자기를 철수함으로써 moving away from the people, moving away from people이라는 스키조이드한 패턴, 어떤 힘든 정서를 마주할 상황이 되면 거기서부터 철수하는 이런 패턴들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유아 시절에 이런 패턴들이 어떤 환경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서 어른이 되면서 점점 유아 시절에 썼던 그런 패턴들이 성격 유형화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격들로 이런 기본적인 패턴들이 다양한 성격 유형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성격 유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분은 어떤 성격이어서 지금 이 증상이 일어나는데 이 증상이 어떤 성격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어떤 인격 구조로부터 크게 봐서는 어떤 인격 구조, 아까 얘기한 뉴라틱한 수준인가 보드라인 수준인가 사이카틱한 수준인가, 하지만 또 이런 수준에 있지만 같은 보드라인이나 이라고 하지만 그 보드라인 속에서도 여러 가지 성격 유형들이 있죠. 그 성격 유형의 다양한, 그러니까 뉴라틱한 수준, 보드라인, 사이카틱한 수준에 있지만 또 성격 유형으로 구별할 때는 거기서 또 다양하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다르니까 이게 왜 이렇게 혼동스러우냐 생각하지 마시고 시줄과 날줄이라고 생각하면 수평적 축과 수직적 축으로 나누면
이게 조합이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강박적인 성격이라고 한다면 강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사이카틱한 사람도 있고 보드라인 레벨이 있는 사람도 있고 뉴라틱한 레벨이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만큼 다양한데 그러면 이분들을 우리가 롱텀으로 보아갈 때는 왜 우리가 함부로 진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통 어떤 성격 구조가 형성되는 것은 이분이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 타고난 어떤 경향도 있지만 환경과의 교류 속에서 어떤 성격 패턴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을 대할 때 성인을 그냥 현재 성인만 봐가지고는 이해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초기에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특히 초기 단계 어떤 면은 보통 프로이드가 봤던 구강기, 학문기 그리고 남근기 이 수준까지가 보통 아이들이 학교 가기 이전까지죠. 아이들이 학교 갈 때는 잠재기라고 레이턴스 피어리드라고 해서 그때는 보통 6세에서 12세까지는 아이들이 좀 어떤 역동의 시달림을 덜 받는 시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동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학습도 하고 친구들하고 사귀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성장 시기가 되는데 이런 레이턴스 시기 가기 이전 단계에서 대부분 성격 형성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어떤 한번 형성된 패턴 우리가 국내에서 속담이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얘기를 하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3살 버릇?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여든까지 간다. 그러니까 그 옛날 분들도 그걸 봤던 거예요. 어린 시절에 어떤 형성된 성격 패턴이 사람들이 특히 어떤 통찰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른 성격 패턴에 의해서는 어떤 증상이 나오더라도 그 증상의 의미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이해하는 것으로 들어가려면 결국은 이분의 어린 시절에 이분의 익스피리언스, 경험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들이 거의 이분을 하나의 통합된 인격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 지점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이 사람을 이해 못하는 거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분이 이 어른이 됐는지까지가 나오지 않고는 그냥 우리 일상 삶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건 알 필요가 없죠.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건 어떤 공부를 했건 상관이 없고 지금 나하고 대하는 상황 속에 시장에서 만났으면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그 기능만 하면 되는 거고 학교에서 만나서 학교에서 공부만 잘 하면 되는 거지. 이제 이런 관계가 아니란 얘기. 이분이 우리가 정서적으로 어떤 분과 교류하는 일상 삶에서도 이분과 정서적으로 교류가 안 되는 상황이 된다면 내가 다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분을 이해해야 되잖아. 우선은. 정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이해. 그래야 건강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한쪽에서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을 도우려면 이분에게 드러나고 있는 어떤 행동 장애나 어떤 사고 장애나 아니면 어떤 증상들 그리고 어떤 이니비션 뭔가를 잘 해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그걸 하지 못하는 이런 패턴이 있다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이 어려움이 발생한 근원이 어떤 것인지를 그걸 발생적이거나 역동적으로 사이코지네티컬리 사이코다이내미컬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원래 어떤 상황에서 이게 발생했는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억압돼 있고 이게 어떤 식으로 억압되지 못하고 풀려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이 사람의 증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심리적인 결정론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심플해요. 우리가 의식 속으로만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절대 사람을 이해 못하는 의식만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만나거나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볼 때
그냥 다 우연한 것으로 드러나 버리죠. 저분은 어제까지 좋은 사람인데 오늘은 그냥 좀 기분이 나쁜가 봐. 정도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사고가 불연속성이 있다고 느껴요. 어제하고 오늘은 다른데 왜 그럴까 하는 부분은 이분의 억압돼 있거나 혹은 해리돼 있는 이분의 자기 스스로가 잘 만나지 못하고 있는 억압된 자기의 모습이 있거나 억압된 어떤 자기 인격이 억압된 측면 혹은 해리된 측면 이것은 본인이 방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의식 속에서 모른다는 얘기. 그게 본인이 의식 속에서 모르니까 그걸 대하는 이웃들도 대부분 의식적인 이분의 얘기나 행동만 봐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이분이 행동하고 말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 자체를 어떤 과학적이라고 하는 사이언티픽하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냥 오늘 일어난 현상, 어제 일어난 현상을 그냥 그때그때 대응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관계를 하는데 우리가 이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탐구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이해하고 어떤 심리적인 현상도 우연이 없다는 것을 우선 믿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사실은 말로만 잘 믿어지지 않는 거죠. 심리적으로 이 현상은 반드시 근원적인 뿌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이 있으면 내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찾아보면 있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내가 애써서 찾으면 그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할 때만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분을 이해하려고 하는 첫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거죠. 에더펄 레벨까지 성장하지 못한 사람, 그래 오이디푸스키까지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가 프리 에더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전 오이디푸스키라는 용어 자체를 날시시즘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애적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누라틱한 수준에 가지 못한 모든 사람을 자기애적이라고 이렇게 형용사로 쓰는 경우에 자기애적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자기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이런 보호를 쓰는 경우에도 자기애적 방어를 쓴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건 자기애적이라는 용어가 자기의 셀프 이스팀을 지키기 위한 모든 어떤 방어를 자기애적 방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여기에는 사이카틱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보드라인, 뉴라틱 그 수준을 넘어서 건강한 사람도 자기애적 방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애적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는데 컴버그가 봤던 자기애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독특한 개념이에요. 자기애적 성격 장애는 심리 구조적으로 전에 얘기했듯이 자아 이상이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슈퍼이고 개념에서 자아 이상을 슈퍼이고 개념으로 포함시키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상을 가지고 있겠죠. 자기가 이루고 싶은 자기 모습. 이걸 자아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나르시시즘인데 현재의 나르시시즘이 아니고 미래의 나르시시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하는데 보통 이게 나르시시즘이라 하지만 미래의 나르시시즘이니까 현재 내가 이 모습이라고는 느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프로이드는 슈퍼이고의 일부로 봤는데 어떤 학자는 슈퍼이고라는 개념에서 분리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 이고 아이디어를 따로 봐야 되는데 보통 슈퍼이고는 사회적인 기준을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인 기준은 자기가 되고 싶은 거하고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애적인 성격 장애자는 인격 구조를 어떻게 보냐면 아까 자아 이상이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자아 이상이 독립돼 있다는 얘기는 자기의 셀프가 아니라는 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고 아이디얼은 이고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디얼라이드 셀프하고 다르다는 얘기. 이게 이고 아이디얼이라는 개념은 앞으로 내가 되고 싶은 것인데 여기 자기애증 성격 장애는 컴버그가 개념 정의를 하기를 어떻게 봤냐면은 현실 자아 혹은 리얼 셀프예요. 자기의 참자나 현실 자아, 리얼 셀프는 액츄얼 셀프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실제 나라고 하는 것, 내가 현재 앞으로 이고 보통 사람은 이고 아이디얼이라고 해서 앞으로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고 아이디얼은 사실은 이고 아이디얼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보통은 자기에 대한 자기가 되고 싶은 것과 어떤 자기의 부모님의 훌륭한 것, 어쩌면 대상 중에 훌륭한 사람들을 자기가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고 아이디어 속에서는 자기와 대상의 가장 이상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상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대상이 이 속에 자아 이상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상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대상을 포함한 자아 이상을 그냥 자아 이상으로 보지 않고 이미 나의 액츄얼 셀프가 이 자아 이상하고 같다고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거기에 도달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야 될 자아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이미 거기에 도달했다는. 그러니까 이미 득도한 사람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자기 스스로 인격을 완성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자아 이상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끼니까. 이게 심각한 병리적인 현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건 이제 캐런 호나이 얘기인데, 캐런 호나이는 이런 구성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이디얼라이즈드 셀프라는 개념을 써요. 이상화된 자기 때문에 이 이상화된 자기 모습으로, 이걸 이상화된 자기라고 하는 것을 여기 컴버그는 그랜디오스 셀프라고 썼어요. 그 거대 자기 혹은 이상화된 자기, 뭐라고 이 얘기를 하건 이미 이루어진 자기라고 하는 개념이 돼버리면 내가 정말 그 이상적인 자기 혹은 거대 자기로서 실제로 느끼고 생각한다. 내가 이미 득도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점잖은 생각과 거룩한 생각과 훌륭한 아이디어들, 이런 것이 자기에서 샘솟듯이 나오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이룬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생각과 느낌, 판타시까지 다 고루 갖춘 사람이 되어버리면, 이게 아주 심한 경우는 완전히 이제 이 자기의 실제 트루 셀프하고는 상관이 없는, 액츄얼 셀프하고 상관이 없는 인간으로 이 사람이 살아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자기의 트루 셀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대 자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은 이분은 이 거대 자기를 메인테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거대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찬미하고 칭찬하고 공경하는 대상들이 있어야 내 나르시시즘이 충족이 되니까, 나르시시즘 서플라이가 계속 공급되는 상황을 계속 이분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단순하게 자기의 심리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심리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대상들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목적이 아니라 엔드가 아니라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 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대상 자체가 독립된 인격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공급원으로서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취적인 관계가 발생합니다. 외부 대상을 착취해서 거대 자기를 계속 유지하는, 이게 심각하게 되는 경우, 여러분 전형적으로 보는 게 사교 교주가 되는 거죠. 사교 교주가 딱 형성이 되면 이 사람이 이미 자기는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확신하고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그렇게 행동해요. 왜냐하면 자기 확신이 이미 돼 있으니까.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 가버리면 이분 자신이 확신범이죠.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행동하게 돼. 다른 사람들이 이고가 약한 사람들, 이고 스트렝스가 없는 분들은 모든 이고가 이 사람들에게 흡수돼 버려. 그냥 제물로 다 사용돼 버리는 거죠. 근데 이고 스트렝스가 없기 때문에 인걸프먼트 되는 그 여기에 이분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 속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을 파괴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정도 문제예요. 이제 심각한 경우에 여기까지 가는데 그 정도 문제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심하지 않더라도 대상을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대상을 인격체로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때까지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능을 상실하면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 자체가 착취적인 부분은 이분들의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거대자기와 함께 대상들을 평가절하하고 그 부분 대상으로만 사용하는 거죠. 나에게 충성할 때는 좋은 대상으로 그냥 받아주는데 나에게 충성하지 않는 순간에 바로 폐기 처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인격체로 통합된 인격으로 보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에서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성격 유형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사회적인 무리뿐만이 아니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죠. 가족 안에서 이런 분이 한 분 있게 되면 그 가족은 전체가 희생돼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그 상담 상황에서는 잘 만나기는 힘든 것 같더라고요. 어렵죠. 예. 그리고 대체적으로 권력과 힘이 있는 그런 위치에 좀 있고,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은 전혀 안 하는 상태에서, 네. 이분들은 굉장히 이피션트한 사람들을 비칠 가능성이 있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어떤 그냥 사물로 보는 거하고 같은 거니까 인격이 아니니까 비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대하니까 적절하게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분들이 사회 속에서 성공적인 사람으로 드러나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받을 그런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오는 경우는 대부분 본인은 굉장히 기고만장하게 살고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주위에서 견디지 못해서 가족이나 주위에서 이분을 강제로 떠밀어서 오는 경우나 또는 사회적인 로 무리를 일으켜서 거기서 큰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나 아니면 세월이 지나서 그 좋은 누구나 자기를 추앙해 주던 그 자리를 더 이상 지킬 수 없어서 혼자 그 좌절을 못 견디는 이런 그래서 울그락불그락 하는 대체 다 어디 간 거야? 내 삼천궁녀가 어디로 갔지? 하고 자기를 두리번 할 이제 그 시점이 돼야 겨우 상담에 올 가능성이 있다는 그만큼 어려운 거죠. 본인이 아주 힘들지 않고는 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대체로 제가 만나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한테 상처받으신 분들이 상담 오시더라고요. 그래요. 이야기 들으면 항상 그분들의 상처에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직장 상사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그래서 직접적인 만남은 상담 상황에서는 없었지만 간혹 가다가 제가 보기에
상담을 배우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어, 주로 좀 연세가 있으신 남자분들, 좀 상담을 배우러 온 것 같지가 않고 상담을 통해서 자기 뭔가 가르치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것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혹시 좀 자기애성 그러니까 그분은 띄고 있지 사실은 않나 싶어요. 네. 자기애적 욕구가 굉장히 큰 분이라고 한다면 상담자가 자기를 우러러 보고 또 하나의 신민이 되기를, 그래서 어떤 백성을 하나 확보하기 위해서 온 분일 수 있죠. 네. 그런 분들의 실습이나 또는 본인이 상담을 받으러 갔던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다 마지막 몇 번 받고는 싸우고 끝나요. 다 싸우고 끝나죠. 네. 되게 유명하신 권위자분한테 상담받으러 또 그냥 상담원들한테 잘 받지도 않아요. 굉장히 국내에서 유명하다 하시는 분 그러니까 최고의 찾아가서. 상담자를 만나야 되는 이분들. 네. 자기 스테이터스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만나지 않죠. 그러고 나서 매태기 받으면서 이제 결국에는 싸워요. 그래서 뭐 네가 얼마나 알면 아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싸우고 끝이 나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런 분들이 좀 생각이 지금 나는 것 같아요. 자기애성이신 분들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적인 성격을 잘 이해하는 것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아까 자기적인 성격에 의해서 수탈당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또 그런 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통찰이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살아남는 자기를 보호해내는 여러 방책을 강구할 수도 있겠죠. 근원적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자기를 지켜내는데 그 대상에 대한 통찰이 필요한 거죠. 다음의 두 사례는 비자기애성 성격의 자기애성 성격 방어를 잘 예시해준다. 첫째는 히스테리성 성격 구조의 여자 내담자인데, 그녀는 자기의 몸과 성기가 추하고 혐오스럽다고 생각하였지만 그 밑에는 자신의 몸과 성기가 독특하고 매우 아름다워 남자들이 경의를 표하고 싶어 한다는 확신이 비록 깊이 억압되어 있었지만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더 깊은 수준에서 그녀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어머니, 여왕, 여신이고 이상적이며 위대한 아버지, 남편, 아들과 완벽한 관계를 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전의에서 내담자는 분석가, 아버지에게 가까이 사랑을 주려고 했는데 분석가가 그녀의 완벽함과 통합성을 전혀 의문시하지 않고 내담자를 숭배하면서 그녀가 생각하는 그녀의 완벽한 이미지에 동조했을 경우에 그러하였다. 내담자는 분석가의 해석을 자기상에 대한 위협이자 자기 존중감에 대한 심한 타격, 충격적인 비난으로 받아들이면서 매우 우울해졌다. 그녀는 거만하고 격렬적인 태도로 분석가를 대하였는데 이는 그녀의 자기애적인 자기 과장의 일부분이었다. 분석가가 이를 지적하자 그녀는 화를 내고 우울해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분석가를 자기애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거대한 아버지처럼 느꼈다. 그녀의 반응은 실제로 그녀가 아동기 오이디푸스기 발달의 절정기에 아버지에게 느꼈던 것을 일부 반영하였다. 내담자는 분석가가 아버지가 그녀를 공격할 때 느꼈던 것에 실망하였고 이 이상화된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 같고 거절당한 것으로 느꼈다. 그리고 환상 속에서 다른 이상화된 여성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이에 둔 경쟁에서 패배하였다고 느꼈다. 그 후 그녀는 충분한 오이디푸스적 전이를 발전시켰다. 이 전이는 그녀의 자기애성 성격 방어가 제거된 후에야 나타났는데 이는 남근 선망의 기운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이 내담자는 어떤 순간에도 전이 대상을 완전히 평가절하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때는 원시적이고 구강기적인 편집적 전이를 나타내거나 또 다른 때에는 원시적으로 자기를 이상화하면서 자기애적으로 철수하는 쪽으로 오락가락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녀의 자기애적 저항이 자기애성 성격 구조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여기 여러 가지 것 중에 정말 자기성 성격 장애 같으면은 내담자가 상담자를 완전 평가절하 해서 아까처럼 그만두거나 공격하고 이렇게 끝나는데 이분은 그런 정도의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는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코 평가절하까지는 가지 않지만 자기의 어떤 면에서 셀프 이스팀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장면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컴버가 얘기하는 자개성 성격 장애자가 아니고 히스테리카란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자기애성 방어가 동원되었을 뿐이지 성격 구조 자체가 그랜디오스 셀프 입장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보죠. 자기애성 성격 방어의 두 번째 예는 강박성 성격 구조를 지닌 남자 내담자이다. 그는 분석가에게 매우 경멸적이었는데 이는 자기가 자기 자료를 직접 해석하고 분석하는 이런 해석과 통찰을 칭찬하고 감탄해주는 기능만 하는 배경의 인물로만 보는 데서 드러나곤 하였다. 그러나 이런 태도를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방어를 직면시키자 좀 더 새로운 양상의 깊이 있는 전의를 나타냈다. 이 새로운 전의의 내담자는 분석가를 차갑고 무관심하며 사랑이 없는 어머니상으로 보고 슬퍼하며 외로워했는데 이는 이상화된 어머니에 대한 어린 시절의 그리움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두 번째 사례에서도 자기애성 성격 방어가 해체되자 다른 양상의 전의가 나타났다. 내담자는 분화된 대상관계를 유지하였고 대상을 평가절하하거나 이상화된 자기상으로 도망가지 않았다. 요약하면 이 두 사례는 모두 자기애성 성격 방어가 해체되자 새롭게 분화된 전의관계를 발달시켰다. 반면에 자기애적 내담자는 분석가를 독립된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비록 굴곡은 있지만 계속적으로 완강하게 분석가를 자신의 자기 개념의 단순한 확장으로만 보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재치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이라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